이번 시간에는 6가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이죠. 수익, 비용,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지난주 수업 내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수익률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일단 수익률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은 MPW나 또는 NFW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특정한 이자율 i를 갖다가 바로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i 스타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구한 i 스타, 즉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정해놓은 MARR, 즉 최소 요구 수익률이죠. 커지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통상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프로젝트의 돈에 불어나는 비율을 대표하는 것이 되겠고요. MARR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풀에 자금을 보관했을 때 돈이 불어나는 비율을 대표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MARR보다 크다라는 것은 기업의 투자풀에 돈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특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수익을 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마지막 방법론인 수익, 비용, 비율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총 6가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배웠던 방법은 자본 회수 기간법입니다. 투자 프로젝트의 초기에 발생했던 초기 투자 비용들을 모두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그래서 이 기간 이후에는 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비용보다 이 프로젝트로부터 얻어내는 수익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존재를 하면 경제성이 있습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예를 들어서 5년짜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초기 투자 비용을 전부 다 2.5년 안에 모두 뽑아냈다 하면 2.5년은 5년보다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 경제성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는 바로 시간, time t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반면에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경제적 등가를 개념으로 하고 있는 평가 방법들이고 평가 지표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 경제적 등가라는 개념의 금액을 가지고 있고 이 금액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준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 자체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특정한 프로젝트는 항상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다 서로 다른 시점에 제각기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크기가 어떤 게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기준 시점으로 이 현금의 흐름을 모두 몰아놓고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이때 미래등가를 구한다라는 건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프로젝트 종료 시점 n년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고요. 현재등가라는 것은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프로젝트의 시작 시점, 0년도 시점으로 몰아놓고 평가하는 방식. 반면에 연등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계산된 미래등가나 현재등가를 프로젝트 기간 내에 균등하게, 즉 1년, 2년, 3년부터 시작해서 n년도까지 균등하게 뿌려놨을 때 얼마가 되는가.
하는 그런 경제적 등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 경제적 등가들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현금의 유입이 유출보다 더 크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익이 투입된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한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과 MARR을 비교를 해서 수익률이 MARR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자, 이때 이 수익률은 뭐의 투자 수익을 대표한다 그랬죠? 자, 바로 특정한 프로젝트에서 돈이 증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게 수익률이었고요. 반면에 MARR은 어떤 비율을 대표하냐 하면 특정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풀에 자금이 들어있을 때 돈이 증가하는 비율. 그래서 프로젝트에 돈이 투자됐을 때 증가하는 비율이 기업의 투자풀에 돈을 가만히 두었을 때보다 증가하는 폭이 더 크다라고 하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하게 될 수익 비용 비율법이라고 하는 건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민간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공공 부문에서는 수익이라는 표현 대신에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하는 것을 돈의 척도로 나타냈을 때 편익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편익 비용 비율법이라고 나누어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때는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는 편익이나 수익이나 전부 다 영어 단어 benefit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이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benefit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cost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benefit 나누기 cost 한 비율이 1보다 크다. 그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근데 benefit 나누기 cost가 1보다 크려면, 자,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가 되는 거니까 분자분의 분모가 1보다 큰 숫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분자가 이 분모값보다 더 큰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 얘기는 benefit이 cost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즉, 프로젝트의 현금의 유입이 현금의 유출보다 더 커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익 비용 비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보면 총 현금 흐름도에서 현금의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큰가를 따져보는 개념이고요. 이때 이 비율을 수익 비용 비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benefit cost ratio라고 얘기를 하고, 이 benefit cost 부분이 좀 길기 때문에 줄여서 통상 BC ratio, 그리고 우리나라 신문 기사에도 보면 주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BC 비율,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BC ratio라는 걸 구해서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하나 봐야 될 부분은, 개념에서 보시면 총 현금 흐름도에서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총 현금 흐름도라고 하는 건 현금 흐름도를 이렇게 그릴 때 특정한 연도에 이렇게 비용도 발생을 하고, 또 반대쪽 측면에서는 이렇게 수익도 발생하는 양방향의 화살표가 모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을 총 현금 흐름도라고 얘기를 하죠. 반면에 같은 크기의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상쇄시켜버리고, 예를 들면 이 연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만 남기고 여긴 플러스만 남기고, 왜냐하면 똑같은 걸 까버리니까
여기는 뭐 아예 현금 흐름이 안 나타나고 뭐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가리게 되면 우리가 순현금 흐름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의 경제성 분석을 할 때는 우리 모두 이 순현금 흐름도를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6번째 방법론, 수익비용 비율법에서는 이 순현금 흐름도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가? 바로 총 현금 흐름도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자, 이유가 뭔지는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방법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자, 현금의 유입 부분이 이렇게 있죠. 프로젝트에서. 그리고 현금의 유출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우리가 총 현금 흐름도를 이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특정한 연도에 현금의 유입도 나타나고 유출도. 유입, 유출, 유입, 유출. 여긴 유입만 있고 여긴 또 유출만 있고 뭐 이러네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이렇게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현금 흐름을 활용을 해서 모든 현금의 유입을 현재 가치화 시키고요. 또 모든 현금의 유출 역시 현재 가치화 시켜서 이거 뭔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함께 공부했던 MPW 현재가치법을 할 때나 비슷해요. 이때 MPW는 PW 유입을 유입해서 PW 유출값을 빼주는 형태로 계산을 했었죠. 절대값으로. 그런데 수익비용 비율법에서는 이 절대값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PW 유입의 현재 가치를 유출의 현재 가치로 이렇게 나눠줘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비율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MPW가 어떤 절대적인 개념의 지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BC 레이쇼는 상대적인 형태의 지표를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분석한 현재가치 분석법과 수익비용 비율법은 항상 동일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수익비용 비율 분석을 통해서 BC 레이쇼가 즉 베네핏 나누기 코스트가 1보다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연히 분자가 분모보다 큰 B가 C보다 큰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우변에 있는 C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 이야기는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뺀 게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뺀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PW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베네핏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고 코스트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니까. 따라서 BC 레이쇼가 1보다 크다라는 건 B-C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는 겁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죠. 역으로 한번 화살표를 가보면 돼요. 자, 거꾸로 MPW, 즉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뺀 것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런 관계가 되죠. B가 C보다 큰 거가 되고 B가 C보다 크게 되면 BC 레이쇼가 1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가치 분석이 경제성이 있게 나온다라는 건 역으로 수익비용 비율 분석이 경제성이 있다라고 나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이쪽 방향도 성립하고 반대 방향도 역의 방향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두 개의 명제는 동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수익비용 비율 분석으로 분석을 하든 현재가치 분석법으로 분석을 하든
항상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에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우리가 수익비용 비율 분석을 할 때 왜 순현금 흐름이 아니라 총현금 흐름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BC 레이쇼라고 하는 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모두 다 현재 가치화 시켜서 그것에 대한 비율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총 현금 흐름도로 나타내면 그림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될 테고요. 반면에 순현금 흐름으로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상쇄가 되어서 현금 유입과 유출 중에 더 큰 부분만 특정한 연도에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한 연도를 보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의 유입과 유출의 순수한 차이만큼이 특정한 연도의 현금의 유입 또는 현금의 유출로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왼편의 그림은 총 현금 흐름이고요. 오른쪽 편의 그림은 순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모두 현재 가치화를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총 현금 흐름에서는 현금의 유입이 현재 가치가 400으로 계산이 됐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300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순현금 흐름도에서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200,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100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 경우 현재가치법에서 사용하는 MPW 값을 계산을 해보면 MPW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빼주는 거니까 100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순현금 흐름을 사용할 때도 MPW는 200에서 100을 빼주면 똑같이 100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즉, 총 현금 흐름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순현금 흐름을 사용을 하든 MPW 값을 계산을 해보면 똑같이 10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현금 흐름을 사용을 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가 순현금 흐름을 사용해 왔는가? 총현금 흐름을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순현금 흐름을 활용해 왔던 이유는 순현금 흐름을 사용할 때가 계산 과정이 간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데 굳이 왜 더 어려운 현금 흐름을 쓰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에서는 총현금 흐름을 쓰든 순현금 흐름을 쓰든 항상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순현금 흐름을 이용해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6번째 수익 비용 비율법에 와서는 현금 흐름을 총현금 흐름을 쓰느냐 순현금 흐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지표값이 다르게 돼요. 자, 왜냐하면 BC는 PW 유입에서 유출을 나눠준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총현금 흐름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 있는 이 400이 일로 분자로 그리고 여기 있는 300이 분모로 가서 이때 투입 대비 수익을 나타내는 그 비율을 뽑아보면 여기 있는 바와 같이 1.33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총현금 흐름을 활용했을 땐. 자, 반면에 순현금 흐름을 사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현금의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해서 계산을 해보면 BC 레이쇼가 2.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순현금 흐름을 사용했을 때. 자, 그러면 이 BC 레이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미가
내가 이 프로젝트에 투입한 비용 대비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과연 이 프로젝트에서 투입 대비 수익이 과연 1.33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2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게 맞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절대적으로 이 둘 중에 어떤 개념이 더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총 투입한 비용 대비의 수익의 비율을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BC 레이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2배의 수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돈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면 BC 레이쇼를 얘기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용과 모든 수익을 전체 다 포함시켜서 분석을 하자. 그래서 결국 이 두 개의 비율 2와 1.33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라면 이 중에 우리는 1.33이라는 숫자, 즉 총 현금 흐름을 이용한 현금 흐름도를 바탕으로 계산된 BC 레이쇼를 표준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뭐 당연히 순현금 흐름을 이용을 하든 총현금 흐름을 이용을 하든 하나가 BC 레이쇼가 1보다 크게 나오면 다른 하나를 이용했을 때도 1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진 않지만 그 지표 자체가 1.33이라는 숫자가 맞겠는가? 2라는 숫자가 맞겠는가? 라는 걸 이야기했을 땐 우리는 1.33이 조금 더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숫자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경제성 분석을 이용을 할 때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순현금 흐름도를 이용해 왔지만 물론 총현금 흐름도 활용해도 되지만 6번째 방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총현금 흐름을 이용을 해서 BC 레이쇼를 구해주는 것이 표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수익비용 비율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수익비용 비율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현금의 유입 부분을 다 0년도 시점의 가치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모든 현금의 유출 부분 역시 0년도 시점의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비율을 구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있는 이만에다가는 P, F, MARR 10%의 2년. 자, 여기 있는 3만에다 뭐 해주면 되죠? 똑같이 P, F 10%의 3년. 얘는 P, F 10%의 4년. 그리고 2만에는 P, F 10%의 5년. 이런 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들을 모두 다 합계를 내주면 바로 그게 MPW는 아니죠. PW 유입 이런 값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PW 유출 계산하신 다음에 어떻게 분수를 나타낼 때는 유출분의 유입 이렇게 해서 분수를 나타내면 그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BC 비율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산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핏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현금 흐름을 0년도 시점의 가치로 옮겨왔어요. 그 결과 71,98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코스트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두 다 0년도 시점의 가치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7,410.
그래서 모든 현금의 유출과 유입을 계산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베네핏 부분이 분자로, 여기 있는 코스트 부분이 분모로 와서 비율을 구해보면 1.92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이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채택, 즉 경제성이 있음,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함께 연습해왔던 자동화 설비 투자 프로젝트 사례를 가지고 동일하게 이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순현금 흐름이 아니라 총현금 흐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연도별로 현금의 유입뿐만 아니라 현금의 유출 부분도 동일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 뭐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현금의 유입을 모두 현재 가치로 바꿔보면 58만 7,200이 나오고요. 현금의 유출 부분을 역년도 시점의 가치로 바꿔보면 45만 5,933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밑에 있는 BC 레이쇼의 분자와 분모 부분을 채워주면 비율이 개선될 수 있죠. 1.29. 따라서 이 값이 1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돼요. 자, 이때 총 현금 흐름을 이용을 해서 MPW를 한번 계산을 해봐도 이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죠. 131267이라고 나오는데 이 값은 우리가 순현금 흐름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131267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아까 미리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가치법, 즉 MPW를 구할 때는 순현금 흐름을 이용을 하든 총현금 흐름을 이용을 하든 동일한 값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순현금 흐름을 사용한다라고 했냐 하면 계산이 편하니까. 지금 보면 계산이 상대적으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순현금 흐름을 사용해 왔을 뿐이지 총현금 흐름을 사용해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수익비용 비율법을 사용을 할 때는 반드시 비율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 총 현금 흐름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도 세 가지 스텝 잊지 말으셔야 돼요. 첫 번째 해야 될 일, BC 비율을 뽑아야 되죠. 얼마냐 하면 1.29. 자, 두 번째 판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1.29가 1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고요. 세 번째 결론이죠. 결론은 뭡니까? 경제성 있음. 이 세 가지 단계를, 3단계를 반드시 지켜서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제성 분석 결과에 대한 상호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총 6가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을 학습을 했는데요. 이 분석이 제대로 잘 됐는가, 아니면 어딘가에 오류가 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체크를 해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6가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의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분석을 올바르게 하셨다라면 특정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동일한 MARR을 적용을 하면 1번부터 6번까지의 경제성 방법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항상 결론이 동일하게 나와야 돼요. 하나가 경제성이 있음이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5가지 방법을 활용을 했을 때도 반드시 경제성이 있음이라는 결론이 도출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다라면 어딘가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6가지의 분석 방법의 결론이
모두 일치하는가를 검토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할인 자본 회수 기간법의 N년도 프로젝트 잔액과 미래가치법의 NFW가 동일한가? 뭐 이건 사실 우리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를 그렸었죠? 할인 자본 회수 기간법 이렇게 하고, 자, 이 중에 뭘 봐야 되죠? 여기 있는 이 부분, 표의 오른쪽 맨 아래 칸, 우리가 통상 이 부분을 프로젝트 잉여로서 해석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값과 미래가치법의 NFW 값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할인 자본 회수기간법의 계산을 위해서 만들어진 표와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맨 아래 셀의 값과 미래등가 NFW 값이 일치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현재가치법의 현재등가 NPW와 미래가치법의 미래등가 NFW 값이죠. 그 값이 미래등가는 현재등가 곱하기 1 플러스 MARR의 N승을 만족하는가를 반드시 체크하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산출이 되었다라면 미래등가는 현재등가의 1 플러스 MARR의 N승을 해주면 산출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거꾸로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죠. 현재등가가 미래등가를 1 플러스 MARR의 N승으로 나눠준 값과 일치하는가를 체크를 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이 세 번째 항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해도 마찬가지이죠. 자,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현재 등가로 구한 연간 등가와 미래 등가로 구한 연간 등가가 일치하는가.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앞서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죠? 현금 흐름이 있었고 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애뉴얼 이퀴블런트라고 하는 연등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바로 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중간에 경유지를 거쳐 와야 되는데 첫 번째 경유지는 NPW, 두 번째 경유지는 NFW. 자, 만약에 우리가 NPW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이자 개수로서 A, P, I, N을 쓰면 되는 거고요. NFW를 썼다라면 A, F, I, N을 쓰면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여기 있는 이 얘기입니다. 연간 등가는 현재 등가의 AP를 곱하거나 아니면 미래 등가의 AF를 구해서 곱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값, 즉 경유지를 현재 등가를 선택을 하든 미래 등가를 선택을 하든 최종적으로 산출된 연간 등가는 동일해야 된다. 만약에 이것이 동일하지 않다면 계산 과정상에 어딘가에 오류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 수익 비용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수익의 현재 가치와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뽑아냈죠. 자, 그런데 총 비용의 현재 가치, 총 수익의 현재 가치에서 총 비용의 현재 가치를 빼준 값이 과연 현재 등가와 일치하는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NPW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총 현금 흐름을 이용하는 것, 하나는 순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순현금 흐름을 이용을 해서 NPW 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NPW를 계산할 때 순현금 흐름만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총현금 흐름을 이용해서도 NPW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차피 BC 레이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총현금 흐름으로부터 뭘 구해냈냐 하면 PW 유입과 PW
유출을 계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PW유입과 PW유추의 차이를 구해보면 이게 MPW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이 MPW와 이렇게 구한 MPW가 일치하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하면 문제가 없다라면 비슈 레이쇼를 구한 것이나 MPW를 구한 것이나 그 결론이 틀릴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이 5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시고 난 후에 여기 있는 5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모두 체크해보고 이상이 없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오류가 절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향후라도 여러분들 경제성 분석을 하실 일이 있으면 경제성 분석 이후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사후적으로 검토를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학기에 6편의 경제 관련 동영상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속에 보면 노동소득 분배율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끔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국민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국민소득은 크게 보면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본소득은 자본이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고 노동소득은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본소득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보면 주식이라든가 채권, 예금, 예금의 이자를 받는다든가 주식에서 배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또는 부동산, 농지 등을 이용을 해서 부동산의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농지의 지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올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자본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노동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 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받는 이런 형태를 노동소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자본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소득 중에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국민소득 중에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이 자본소득에 비해서 노동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연구의 결과고요. 반면에 이것이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즉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더 많은 자본이 축적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국민소득 중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질 거라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 보면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이러한 논의 속에는 사실 좀 국민소득 안에서 이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라는 어떤 시대적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미리 충분히 우리가 자본을 축적해 놓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본소득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생활을 누릴 수 있겠지만 자본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채 사회에 접어들게 되면 이 노동소득만으로는 어떻게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 그로 인해서 경제가 불황을 맞이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논하는,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좀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들 짬이 나면 인간은 필요 없다라는 제리 카플란의 책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심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미래의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 영감 같은 것들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희저가 되고 있는 금수저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러한 노동소득 분배율의 변화, 미래의 경기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력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익, 비용, 비율 분석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수익, 비용, 비율 분석이 공공사업의 프로젝트의 평가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떠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비용, 비율 분석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순 현금 흐름도가 아니라 총 현금 흐름도를 이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즉,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반영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바로 이 총현금 흐름도에서 현금 유입에 대한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에 대한 현재 가치, 즉 이거를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었냐 하면 비용분의 수익 또는 베네핏 나누기 코스트 이런 형태로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 비율을 구한 것이 1보다 커지게 되면, 즉 수익이 비용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것의 경제성이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도 했었죠. 경제성 분석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상호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요. 바로 그 방안이 하나부터 해서 5가지까지 쭉 있었죠. 먼저 6가지의 경제성 분석 방법론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가, 그리고 자본회수기간법의 N년도 프로젝트 잔액과 미래등가가 동일한가, 그리고 미래등가를 현재등가 곱하기 1 플러스 MIRR의 N승으로 충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연간 등가를 구할 수 있는 2가지 루트가 있죠. 하나는 현재 등가를 통하는 거고 하나는 미래 등가를 통하는 것인데 이 2가지 경로를 통해서 구해진 연간 등가가 일치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가 바로 이 총현금 흐름도를 이용을 해서 MPW를 구했을 때 그것이 순현금 흐름으로부터 구한 MPW 값과 서로 일치하는가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게 마지막 5번째 상호부터 방법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익비용 분석법이 공공사업 프로젝트와 만났을 때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 배웠던 6가지 분석 방법론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면 처음 공부를 했던 게 바로 자본회수 기간법이었죠. 기간을 베이스로 한 경제성 분석 방법론이었고요. 자본을 회수하는 데 걸렸던 기간이 프로젝트 기간보다 짧다라고 얘기하면 경제성이 있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2번째, 3번째, 4번째는 하나의 세트와 같은 방법론인데요.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풀에 돈을 가만히 두었을 때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즉 프로젝트의 잉여가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 바로 프로젝트 잉여를 어느 연도 시점으로 미래가치법은 미래등가 형태로, 즉 N년도의 가치로, 현재가치법은 바로 0년도의 가치로, 연간등가법은 그 프로젝트 잉여를 1년차부터 N년차까지 균등 분할을 했을 때 바로 이 프로젝트 잉여가 0보다 더 큰가를 평가를 해서 그런 조건을 만족하면 현금 유입이 현금 유출보다 큰 특정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투자풀에 가만히 돈을 냅두는 것보다 더 유리할 때 바로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률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바로 이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MARR로 대표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수익률은 프로젝트에서 돈이 불어나는 비율을 대표하는 거고, MARR은 투자풀에서 돈이 늘어나는 것을 대표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수익률이 MARR보다 크면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기업의 투자풀에 대한 수익률보다 높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되고 이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민간이나 공공에서 공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수익비용 비율법 또는 공공에서는 편익비용 비율법이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BC 레이쇼를 구해서 BC 레이쇼가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때 B는 베네핏, 수익 또는 편익을 의미하고요. C는 코스트, 비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BC가 1보다 크다라는 건 수익이나 편익이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비용보다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프로젝트의 추진,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공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아까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수익이라는 표현 대신에 편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민간 프로젝트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제 수익의 개념으로, 돈의 개념으로 보지만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편리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뽑아내서 그것을 편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바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편익이라는 단어고요. 결국에 가서는 이 국민의 삶이 개선된 정도 역시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이건 역시 돈, 즉 화폐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돈이나 화폐로 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처럼 수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이 개선됐다는 의미에서 편익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영어식 표현에서는 제가 둘 다 뭐라 그랬죠? 둘 다 benefit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BC 레이쇼의 B 부분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편익 비용 분석은 통상 공공 프로젝트의 평가에 활용이 됩니다. 화폐 단위화하기 어려운 편익을 정량화하여 분석에 고려합니다. 하지만 화폐 단위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화폐 단위로 환산을 하지 않고서는 정량적인 BC 평가가 좀 불가능해요. 따라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한자. 통상 정부나 공공기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수혜자,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를 모두 고려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네 번째, 제한자의 비용과 수혜자의 편익을 비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이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국민의 삶이 개선된 정도,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라면, 즉 BC 레이쇼가 1보다 크다라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죠.
자, 편입비용 분석을 수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의 모든 수혜자와 제한자를 파악하는 게 1순위입니다. 즉, 누가 이 프로젝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비용을 대고 누가 이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가. 즉, 이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혜택을 받는가 하는 제한자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수혜자의 모든 편익과 불편익을 파악한다. 자, 이때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불편익이라는 게 있어요. 자, 통상 우리가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 프로젝트로부터 어떤 삶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프로젝트로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불편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을 해서 대표를 하고 그 부분을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역시 화폐화시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파악된 모든 편익과 불편익을 화폐 단위 또는 하나의 단위로 정량하여 순편익을 구한다. 순편익은 위에서 구한 편익에서 불편익을 빼준 값이 바로 이 순편익이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제한자 입장에서도 평가를 하는데요. 제한자의 모든 비용을 파악하여 순비용을 구한다. 자, 이때 만약에 이 프로젝트로부터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 수입으로 일부 비용이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비용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수입을 빼줘야 순수한 비용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자, 적당한 할인율을 고려하여 순편익과 순비용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편익 비용 비율은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순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을 의미하고 그 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편익 비용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판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순편익과 순비용의 현재 가치니까 얘가 PW 유입이 되는 거고 얘가 PW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어만 수익이라는 용어가 편익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방법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익비용 비율을 구하는데요. 자, 앞에 있는 과정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수혜자의 순편익은 편익에서 불편익을 빼주는 거죠. 그리고 제한자의 순비용은 투자비용이나 운영비를 더하고 거기에서 어떤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 그걸 수입 부분으로 비용에서 제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익비용 비율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구한 수혜자의 순편익을 현재 가치화시키거나 제한자의 순비용을 분모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자, 이때 핵심적인 논리는 뭐냐면 민간과 공공에서 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수혜자와 관련된 모든 항목은 분자에, 제한자와 관련된 모든 항목은 분모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논리에 의하면 이 편익비용 비율, 이걸 민간 프로젝트 같이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을 거예요. 자, 투자비 더하기 운영비 더하기 불편익. 마이너스로 발생을 하니까 현금의 유출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자, 이거 분해. 분자 부분은 편익 더하기 매출액. 자, 민간에서 얘기를 할 때는 위쪽은 무조건 현금 유입이에요. 분자는. 반면에 분모는 항상 현금 유출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매출액이나 불편익의 위치가 좀 달라지게 돼요. 매출은 현금 유입이기 때문에 위쪽에, 그리고 불편익은 현금 유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그래서 다 플러스 플러스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죠. 기호들이. 자, 그런데 우리 공공부문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분자는 모두 다 제한자와 관련된 겁니다.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분모는 모두 다 누구와 관련된 거?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위쪽에 있는 분자는 모두 다 수혜자와 관련된 거. 밑에 있는 분모는 모두 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한자와 관련된 거. 그것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등식이 나온 거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수혜자는 분자, 제한자는 분모.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편익 비용 비율이 2를 초과하면 프로젝트는 경제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실제 공공부문의 프로젝트들을 평가할 때 어떠한 항목들이 편익으로 사용되는지 또는 비용으로 사용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예비타당성 검토 지침에 근거를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로 부문의 경우에 어떤 편익 항목을 잡을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직접적인 편익과 간접적인 편익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직접 편익에는 차량 운행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통행 시간이 절감된다든가 하는 부분, 직접적인 그런 경제적 효과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는 교통사고가 감소한다든가 또는 쾌적성, 정치성, 안정성 등이 향상되는 것들을 직접적인 편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원래 한 150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신도로가 만들어졌더니 이것을 100분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러면 실제로 연료비도 감소할 수 있겠고요. 또는 통행시간이 절감됨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5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동시간 말고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성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활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50분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하는 가치가 10,000원 정도 된다 하면 10,000원 곱하기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 수 이런 것들을 곱해주면 바로 이것이 통행시간 절감 편익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뭐 교통사고 같은 게 연간 원래 한 50건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이 한 20건 정도로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도로 여건이 좋아져서. 그러면 이 사이에 30건의 교통사고 감소가 있었는데 곱하기 교통사고 한 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같은 것들을 곱해주게 되면 이것들을 교통사고 감소 편익으로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 외에도 직접적으로 편익으로 뽑아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뭐 환경이 좋아진다든가 지역개발 효과가 있다든가 시장권이 확대가 된다든가 또는 지역의 산업구조가 개편된다든가 하는 것들을 또 다른 도로 부문 사업의 편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도 부문 사업에 대한 편익 항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이 편익 항목은 도로와 유사하게 크게 먼저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나눠볼 수 있겠고요. 좀 독특하게도 철도 부문의 경우에는 철도 이용자에 대한 편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철도 아닌 뭐 도로나 아니면 항공, 해운 이쪽의 이용자에 대한 편익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철도 이용자의 편익은
도로의 이용자 편익과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자, 반면에 타수단에 대한 이용자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요. 사업 전에는 기차가 없었을 때고 사업 후에는 기차가 있게 되는 케이스죠. 자, 이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기차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뭐 도로나 항만이나 또는 항공 같은 거의 이용이 굉장히 높았을 테고, 반면에 이제 기차가 생기면 도로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상대적으로 도로의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기차를 새롭게 놓음으로써 도로 이용률이 줄어들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차량의 운행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통행 시간이 절감될 수도 있고, 그리고 교통사고가 감소된다든가, 또는 건널목 지체에 따른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도와 도로의 이 교차 부분을 보통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입체화를 많이 시키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건널목 사고 같은 것도 좀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반면에 간접 편익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비롯해서 지역개발 효과, 시장권 등등 해서 여러 가지의 편익들이 있고, 자, 중간에 보면 이제 독특한 게 부의 편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이것은 마이너스 편익을 의미를 합니다. 마이너스의 편익은 편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아졌던 점도 있고 나빠지는 점도 있는데, 바로 나빠지는 부분을 묘사한 것이 바로 마이너스 편익, 부의 편익이라는 부분이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공사 중에 교통혼잡이 발생으로 인해서 통행이 좀 방해를 받고 통행 시간이 늘어나는 이런 부의 편익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도로 공간의 일부를 차선을 빼서 도시전차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차선이 감소를 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버스의 이용 시간, 통행 시간 같은 것들은 오히려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부의 편익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프로젝트든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빠지는 부분, 해가 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편익, 부의 편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수자원 사업의 편익 항목들을 좀 보면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수자원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의 유형이 댐이라든가 상수도, 지하수, 농수 등등 해서 소수력 개발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편익 항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표현되어 있을 수 있고, 세모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얘는 편익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편익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편익이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없을 수도 있다. 얘만큼 이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블랭크로 표시된 부분들은 해당되는 부분에는 해당 부분에 편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수력 개발과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편익은 전력 생산, 환경 비용 절감되는 부분, 그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세모 부분. 그래서 recreation, 소수력 개발을 하면서 일부분 주변을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좋은 환경의 공원처럼 만들어놨다고 하면 레크레이션 같은 효과들로 인한 편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렇게 세모로 표시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편익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공부를 해봐야겠죠. 편익에 대한 공부 마치고 이제 비용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공공 프로젝트인 바로 도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비용이 추정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절차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현황 조사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유지를 선정을 해서 노선을 계획을 하는 거죠. 즉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고속도로를 한다고 놓을 때 이야기할 때 중간에 뭐 청주와 대전과 대구 이런 경유지를 선정을 할 수 있겠고요. 그 경유지를 통과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노선 중에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는 그 부분이 바로 노선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노선이 완성이 되면 타입별로 표준 단면도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평지와 산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평지 부분은 성토를 해서 땅을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산지는 이미 지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부분을 깎아내서 평탄화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경사도를 갖게 전체적인 도로의 그 경로를 어느 부분은 땅을 쌓아 올리고 어느 부분은 땅을 깎아 내리는 이런 형태로 표준 단면도를 작성을 하시게 되겠고요. 이후에는 공사량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수량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토공부와 교량부, 터널부, 출입시설 등으로 구분해서 수령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각 그 수량 산출한 거에 대한 단위 공사비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역시 토공, 교량, 터널, 출입시설 같은 것들을 하고 최종적으로 공사비를 산출해내게 되겠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교량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교량을 총 2,000m만큼을 신설을 해야 된다. 그런데 1m 교량을 놓는데 약 1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00 곱하기 100억 원 하면 2,000,000억 원이라는 돈이 나올 테고, 자, 이렇게 따져보면 한 200조 이렇게 공사비를 뽑아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수량 산출, 단위 공사비, 그걸 통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식으로 지가도 산출을 하는데요. 필요한 용지, 면적을 산출하고요. 각 지역별로 단위 면적당 지가를 산정하게 되겠고 그 두 개를 곱하면 땅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것이 바로 용지 보상비가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공사비와 용지 보상비를 바탕으로 부대 비용을 산출하고 이것들을 합산해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총사업비가 산출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도로부문 사업이 얼마만큼의 비용이 산출될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테고요. 지금 보는 건 오로지 초기 투자비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향후에 여기에 운영비 부분이 추가가 되어야 우리가 이제 BC를 구할 때 바로 이 BC 부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앞쪽에 초기 투자비가 만들어지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절차에 따라서 도로 부분 사업의 비용을 좀 뽑아보면요. 다음과 같은 형식의 표를 갖다가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의 구성을 보시면 먼저 공사비 부분, 부대비 부분, 용지 보상비 부분, 예비비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공사비 역시 토공, 교량,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수량과 단가가 구해져서 그것을 곱한 값으로 공사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표를 통해서 요약해서 보여줄 수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철도 부문 사업의 비용 항목 역시 공사비 부분이 있고요. 뒤쪽에서 다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공사비 안에 보면 역시 토봉, 교량, 터널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봉, 교량, 지하 각각에 대해서 노반과 노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선과 정거장 부분을 좀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공사비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부대비 부분, 용지보상비, 예비비, 차량구입비, 총사업비 등이 있겠고요. 공사비 안에도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철도기 때문에 토목에 대한 공사비에다가 건축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추가가 되게 될 텐데요. 공사비 부분 보시면 건축비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시스템비라고 해서 전력, 송전, 변전, 전달, 신호, 통신과 관련된 이러한 비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궤도 비용 역시 웨이를 까는 비용 역시 포함이 돼야겠죠.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BC 레이쇼 부분의 코스트 부분을 철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수자원의 경우에는 역시 도로나 철도와 유사하게요.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댐 부분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공사비와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정비사업비, 청사업비 5가지를 모두 합산한 것이죠. 공사비 안에 보면 뭐 가설비, 유수, 댐, 여수, 시방수 이렇게 공사의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는 매우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포맷은 수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단가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사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천 사업의 경우에는 약간 아까와 다를 수 있는데요. 큰 틀은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해서 구성되는 부분 비슷하고요. 세부적인 공종이 세부한 구조물, 차수, 부대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해서 금액을 뽑아내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합산하는 구조로 총사업비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던 공공 프로젝트의 한 사례인 청주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건설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업이 경제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에서는 이 프로젝트 보고서 중에 일부분만을 발췌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전체적인 보고서는 우리 강의 노트 뒷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 강의 노트에 있는 원래 보고서를 한번 정독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앞에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보면 이 사업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청원구 녹산면 남촌리에 위치한 지방도 508호선을 연결하는 약 3.78km의 산해지 6차로를 가진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건설 사업이다라고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장은 총 3.78km이고요. 도로폭은 20에서 35m 정도 되는데요. 대략 4차로에서 6차로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안에 교량은 총 4개소 889m가 있고요. 지하차도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철도랑 교차되는 부분을 입체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터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출입시설이 4개소가 있겠고요. 그 중에 입체가 2개, 평면이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총 사업비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약 112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 개의 대안을 선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적용차로를 4 내지 6차로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부분적으로 어디는 4차로, 어디는 6차로. 반면에 대안 2번은 적용차로 수를 전차로를 다 4차로로 하는 그런 대안입니다. 상대적으로 대안 1은 4에서 6차로를 왔다 갔다 하니까 비용이 좀 높은 형태의 대안이고요. 대안 2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좀 적게 되는 그런 대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안을 바탕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사비를 좀 한번 산출을 좀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이제 베네핏 코스트 분석을 하려면 코스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최초에 이 실시 설계를 수행했을 때 코스트하고 그리고 요번에 대안 1과 대안 2를 새롭게 검토를 하면서 공사비를 뽑아봤더니 이렇게 하나 최초의 실시 설계에서는 834억, 대안 1은 812억, 대안 2는 차로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745억 정도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공사비를 구성하는 내역들을 보면 직접 공사비, 기타 공사비, 부가가치세 해가지고 이 비용들이 이렇게 뽑힌 거죠. 그리고 3개 플러스 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이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를 뽑아낸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타 용지보상비와 부대 경비들을 모두 포함해서 전체 이 사업비를 뽑아낸 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시 설계에서는 1000억이 넘어가는 비용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대안 1과 대안 2에서 985억과 900억 정도 되는 두 개의 대안을 새롭게 만들어냈고 과연 어떤 대안이 더 우수한 대안일지를 비교 분석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비가 총 사업비가 일순간에 다 투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연도별로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5년 동안 투입되는 걸로 스케줄을 잡았는데요. 자,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비가 투입이 될 것인지 아무래도 뭐 처음에는 설계비 정도만 반영이 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큰 비용들이 공사비로서 투입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비가 있는가 하면 플러스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즉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안별로 1년부터 30년까지 총 30년 동안의 비용을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초기 투자비 5년, 운영과 관련해서 30년, 총 보면은 5 플러스 30 해서 35년 동안의 비용을 포함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대안 2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유지관리비를 뽑아냈는데요. 그 유지관리비의 대표적인 항목들은 수선 유지 보수비나 대수선비 같은 경우인데요. 중간에 재포장과 교량 보강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해서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매년 발생을 하지만 지금 재포장이나 교량 비용 같은 경우에는 10년 주기를 가지고 도로를 재포장을 하거나 또는 교량의 부실한 부분을 보강하는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뽑혀졌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노선의 그림을 보면요. 여기가 이제 청주
있는 새로운 산업단지죠. 바로 테크노폴리스라고 불리는 산업단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는 바로 오창과학산업단지입니다. 여기가 청주산단이고 여기가 오창산단이죠. 이 두 개의 산업단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약 4km 정도 되는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편익이라는 거를 앞에서 이제 비용을 뽑았으니까 편익을 뽑아야 되는데 이 편익을 뽑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통행 시간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교통량을 예측을 하는 게 기본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뭐에 대한 출발점이 있냐면 편익을 산출해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통량부터 예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이를 바탕으로 편익을 뽑아봤더니 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네 가지 부분으로 해서 뽑아낸 거죠. 대안 1과 대안 2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아시겠고 운행비라고 하는 건 이제 연료 측면에서 본 거고요.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아까 뭐라 그랬나요? 이동시간을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수 있는 편익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고가 줄어드는 거, 그리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편익을 2015년, 21년, 26년, 31년, 36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5년 동안은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5년 단위로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2015년부터 2019까지는 동일하고 또 2020부터 2020까지가 같은 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5부터 2020까지 동일한 거 2021부터 2025까지 동일한 거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은 동일한 데이터가 반복된다라는 가정하에 2015년부터 2036년이니까 31년 동안의 데이터를 뽑아 놓은 거가 바로 이 편익 부분의 연차별 값이 되겠습니다. 추정값이죠. 자,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경제성 분석을 수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안 1과 대안 2에 대해서 BC는 1.45, 1.54. 둘 다 1보다 크죠? 그리고 MPV 둘 다 0보다 크죠? IRR, 자, MARR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 공공부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뭐 5.5% 정도를 MARR을 잡기 때문에 이 경우에 둘 다 IRR이 MARR보다 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제성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모든 케이스에서 경제성 있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즉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민감도 분석도 수행을 해봤더니 할인율이나 비용 편익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을 두 가지 대안 모두 확보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내린 겁니다. 즉 경제적으로는 BC 레이쇼가 충분하게 좋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타당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제적 측면 말고요. 경제적 측면은 충분히 이제 타당성이 있다고 봤는데 이제 정치적인 측면,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정책적인 측면들을 따로 따져봤는데 그것은 뭐냐면 지역별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가 또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예요. 특히나 균형 발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엄격한데요. 자, 그런 균형 발전 평가를 위해서 인구 증가율이라든가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등등을 포함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지표를 이용을 해서
지역별로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데요. 성적을 보면 충북은 16개 광역단체 중에 11등 낙후된 편이라는 거죠. 청주시는 168개 지역자치단체 중에 17등이니까 뭐 거의 상위 10%, 상대적으로 낙후가 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청원군은 58위니까 중간 정도 수준의 낙후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서는 지역 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뭐 해가지고 부가가치 유발효과 포함을 했을 때 상당 부분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요약을 쭉 해봤더니 최적 대안으로는 구간을 4차로로 축소하는 대안, 즉 아까로 봤을 때는 대안가 되는 거죠. 그 대안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이 됐고요. 총 사업비는 935억 원, 비슈레이션은 1.54로 1보다 크고, MPV는 43449 100만 원으로 크고, 그리고 IRR은 뭐 아까 5.5% 정도 얘기했잖아요. 그거보다 IRR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지역 낙후도는 16, 21 이렇게 등수 아까 얘기한 거 있죠? 그거 서머리를 해놨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여기까지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한 결과를 이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전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를 다 회람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시행하지 않아야 된다.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 두 개를 합산한 점수가 1점이 되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즉 1점의 일부분을 사업 시행과 미시행 쪽으로 점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뭐 거의 다 시행 쪽이 더 높은 점수를 준 거죠. 6명의 평가자의 평균을 내봤더니 평균이 0.660과 0.340이 나와서 이 사업은 충분히 시행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 연습문제 풀이가 있는데요. 자, 이 연습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중간에 잔존가치라는 얘기가 나와요. 잔존가치라는 건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서 나중에 이 아파트를 갖다가 넘길 때 일부 가치가 남아 있어서 우리 쪽으로 수익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 잔존가치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것이 공공 프로젝트냐 민간 프로젝트냐에 따라 가지고 그 처리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통상 우리 잔존가치 하면 셀비지 밸류라고 해서 이 S라는 이니셜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 셀비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민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코스트분의 베네핏 플러스 셀비지 형태로 산식을 만들어요. BCBO를. 자, 근데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건 B 플러스 S가 C보다 크다는 거죠. 분자가 분모보다. 자, 이때 S라는 걸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B가 C-S보다 크다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분자 분모로 나누는 비율로 이렇게 구해주면 이거 역시 1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이 셀비지가 분자가 아니라 제한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즉 정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뭐라 그랬어요? 제한자 분의 수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비지가 이렇게 분모 쪽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뭐라 그랬죠? 유출, 현금이 나가는 거분에 현금이 들어오는 유입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셀비지, 잔존가치는 현금이 들어오는 텀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자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민간으로 해석을 하느냐, 공공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BC 비율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습니까? BC 분석을 수행한 결론은 이 두 개의 산식이 이 관계를 만족을 시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결론은 하니까 말이 이상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개의 방법 어떤 것을 사용을 해도 결론은 항상 동일하게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직접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과연 BC 레이쇼를 구할 때 유출분의 유입의 컨셉은 무엇이고 제한자분의 수혜자 컨셉은 무엇인지, 하지만 그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한 번쯤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